자, 이제 여기가 이제 그림 민법이거든요. 여러분들 받으신 프린트물에는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는 중개사 민법 시험 범위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총칙, 물권, 계약, 특별법 이렇게 됐다 그랬죠. 네 파트로. 총칙에서요. 시작을 해보면은 민법 총칙입니다. 민법은 이제 1년 내내 이제 권리를 공부하는 거야.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권리와 의무를 공부하는 건데, 민법 총칙 전체 내용이 권리의 주체, 객체, 권리 변동. 자,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생로병사예요. 권리가 사람처럼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거든. 생로병사.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색깔을 옅은 색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주체, 객체 시험에 안 나오고 권리 변동 파트에서만 시험에 나옵니다. 권리 변동,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려면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법률 행위,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 변동이 일어나요. 법률 행위에서만 열문제가 출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그 전체 형식적 의미 민법 보여드릴 때 민법 총칙 중 법률 행위에서 열문제 나온다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그 법률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죠.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 변동이 일어나거든. 법률 행위 목차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의 행위가 다 법률 행위는 아니고, 어떤 사람의 행위가 법률 행위라고 하려면은 핵심적인 게 있어요. 요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그 행위 속에 의사 표시가 들어있어야 돼.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법률 행위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딱 표시해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자기 의사대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공부해야 되는데, 법률 행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권리 변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권리 변동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먼저 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됐고, 여기가 12페이지예요. 12페이지. 권리 변동,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해서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편집을 좀 해왔는데, 여기 PPT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없어요. 책 받으셔도 없는데 제가 편집해 온 거예요. 여기 뭐냐, PPT로 조금 보고 이 페이지를 보겠다, PPT로 설명을 좀 따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편집해 온 겁니다. 이 권리 변동을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느냐, 아까 봤던 PPT로 가볼게요. 여기요. 권리 변동의 모습. 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고 했죠. 세 가지예요. 권리가 태어나는 것, 발생. 권리가 변하는 것, 변경. 사라지는 것, 소멸. 발변소. 이 권리 변동이라 그래요. 합쳐서. 근데 권리 발생은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한 거죠. 취득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권리의 소멸은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잃은 거죠. 상실이라고 그래요. 발생, 변경, 소멸, 취득, 변경, 상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권리 발생은 두 종류의 발생이 있어요. 절대적인 발생과 상대적인 발생이 있어요. 그 다음 변경에는 세 종류의 모습이 있어요. 권리 주체의 변경, 권리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권리 소멸에도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권리의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 말고 발생하고 소멸, 이 두 가지만 볼게요. 이건 중간에 빼버리고요.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법률 용어들을 좀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9구단이에요. 9구단 완전. 2단, 3단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미적분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자, 권리의 발생,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은 취득이라는 용어를 더 즐겨 쓰거든요. 용어를 구사하기가 편해서. 절대적 발생 이퀄 원시 취득이에요. 상대적 발생은 승계 취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권리를 하나 취득했어요. 근데 이 권리에 나 이전에 권리의 주인이 있었냐 없었냐. 내가 첫 번째 1번 타자야. 이 권리 나한테 처음 생겼어. 이게 원시 취득이야. 최초로 처음 생기는 취득. 절대적 발생. 그 다음에 상대적 발생은 이 권리가 타인에게 있었어요. 타인에게 있었는데 걔가 나한테 권리를 넘겨줬어. 계승한 거지. 그래서 나한테 권리가 생기는 거야. 권리 자체로 봤을 때는 처음 생기는 게 아니지. 원래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게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이에요. 절대적 발생부터 볼게요.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완성되었어. 다 지었어. 그러면 이 건물 지은 사람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돼요. 이 취득이 원시 취득이지.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서 처음 소유권이 생겼지
이 집을 누가 갖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산 게 아니잖아요. 샀으면 무슨 취득일까요? 승계취득이지만 지었으니까 원시취득이에요. 자, 소유권이 물권인데 민법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뭐냐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사람은 이 건물에 자기가 기거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낸다는 것은 이 건물로부터 어떤 새로운 이익을 창출한다는 건데 임대를 줘가지고 월세를 받는 거지. 그것도 할 수 있고요. 지었으니까. 그 다음 처분할 수도 있죠. 팔아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사람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이게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을 한 거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낚시에, 바다 낚시 가가지고 한 마리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입질 딱 왔어요. 딱 잡아 끌어올렸더니 도미가 한 마리 잡혔네. 내가 잡았으니까 내 거지. 이 도미 고기에 대해서 을은 낚시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이것도 원시취득이에요. 여기서 살짝 이건 건물을 없었다가 지었으니까 원시취득이지만 이 고기는 바다 밑에 돌고 있었지 않아? 내가 나한테 잡히기 전에 물건이 있었는데 자, 물건은 있었지만 권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주인이 없는 권리였지. 나한테 잡힘으로써 권리가 처음 생기는 거죠. 물건은 있었다 하더라도. 원시취득이에요. 자, 낚시가 시험 우리 민법전에 나올까? 나옵니다. 뭐 다 나옵니다. 낚시라고 안 나오고요. 252조 무주물 선점. 자, 무주물의 귀속,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은 누구 거냐라는 건데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동산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달리. 자, 주인이 없는 동산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답니다. 동산은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요. 찜. 그러니까 주인 없는 동산들은 찜하면 임자다. 피이면 큐이다. 아시겠어요? 이게 앞부분이 요건이고 뒷부분이 뭐예요? 효과죠. 부동산은 안 그래요. 부동산, 토지나 건물 부동산은 주인이 없으면 국가 거예요. 국가로, 국유로 넘어가요. 처리 방법이 다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동산, 부동산 얘기 나왔는데 살짝 한번 조문 보고 할게요. 민법 99조에 부동산의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99조 바로 앞조문이 98조거든요. 98조는 뭐냐? 물건의 정의 이렇게 나와요. 온법에서 이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은 물건이 뭐냐면은 everything.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빼면 다 물건이에요. 사람이 지배할 수 있으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면 모조리 전부 다 물건. 형체가 있건 형체가 없건. 근데 그 물건을 둘로 분류하는 거야. 부동산과 동산. 먼저 부동산은 뭐냐?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에요. 토지가 부동산이에요, 일단. 자,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부동산 이러면 한자 뜻풀이를 해서 움직이지 않는 재산, 부동산. 움직일 동자니까. 움직이는 재산, 동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최선이죠. 그렇죠? 괜찮은데 실제로 현실에 맞기도 하고 하지만 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자, 부동산의 뜻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토지가 부동산이고 정착물이 뭐냐? 정착은 부착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부착은 살짝 얹어져 있는 게 부착이에요. 정착은 고정식이다.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용이하게 옆으로 이동이 안 되는 상태를 정착이라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토지 위의 정착물은 건물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부동산이에요. 왜?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목들도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죠. 옆으로 이동이 안 되죠? 부동산입니다. 나무들도 부동산이고 농작물들도 토지의 정착 상태니까 부동산이에요. 저것들이 다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등산 가실 때 나무를 보면 부동산이 참 푸르네 이렇게. 그 다음에 벼가 잘 익었으면 부동산이 참 탐스럽게 잘 익었고 이렇게. 다 부동산들이에요. 다 부동산들인데 다만 이게 토지하고 별개의 물건이냐 토지하고 별도의 물건으로서의 부동산이냐 토지의 일부냐 흙이나 돌멩이처럼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의 부동산이냐 그 차이는 있어요. 있지만 그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동산은 뭐냐? 물건 중에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싹 다 동산이야. 여집합이죠. 우리 수학에서 여집합. 됐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보셨으니까 공식에 한번 넣어볼게요.
낚시해서 한 마리 잡은 이 사건을 이 공식에 넣어볼게요. 일단 고기는, 도미는 물건인가요? 물건이 아닌가요? 일단 민법상 물건이야. 무조건 다 물건이야. 그냥 사람 빼고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 왜 동산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움직이지 않고 방금 보셨죠? 토지 및 정착물이 아니므로 99조 2항에 따라서 뭐다? 동산이다. 그럼 주인이 있나요? 주인이 없나요? 바다 밑에 잡히지 않고 놀고 있을 때는요. 그럼 됐네. 무주의 동산 요건 통과.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로, 자, 의사라고 하는 건 생각을 말하죠. 소유 의사, 가질 생각으로, 가질 작정으로 이런 말이겠지. 가질 생각이 있어 없어? 낚싯대를 들이우는 거는요. 있지. 그리고 점유한 자, 점유가 뭐냐? 점유 나중에 배우셔야 돼요. 점유하고 소유하고 달라요. 소유는 내 것을 말하고, 점유는 네 건지 내 건지는 관계없고 내가 가지고 있음, 내 수중에 있음. 이게 점유예요. 그러니까 제가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있는 건 넥타이를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점유하고 있는 걸까요? 점유죠. 메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제 걸까요? 넥타이가 제 걸까요? 여러분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점유일까요? 소유일까요? 점유가 보이는 거야. 소유는 보시면 곤란한데 그분 들어오신 거지 뭐. 딱 보면 누구 건지 안다는 건데 모르죠. 제가 이게 제 넥타이 아니고 빌려서 찼어요. 그러면 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는 내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걸 점유라고 해요. 소유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소유하고는 다른. 그래서 축구에서 점유율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 캐스터들이 조금 바꿨습니다. 공의 소유권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는데 공 소유권은 그 피파에 있을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뺏어왔으면 점유를 가져왔다고 하는 게 법적으로는 맞지. 점유.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한 마리를 잡아 올렸어요. 올렸으면 내 수중에 왔으니까 점유를 한 거지. 여기까지 요건 충족됐네. 그럼 결과가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 근데 이 소유권 취득이 뭐에 속한다라는 겁니까? 원시취득이네. 처음 생긴 거네. 처음 생긴 원시취득이에요. 요런 게. 그리고 이제 이게 무주물 선점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낚시 갔다 가실 때는 낚시 갔다 올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주물 선점하러 갔다 올게 이렇게. 무주물 선점을 통해서 많은 고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기를 기원해줘. 뭐 이렇게 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무주물 선점의 현실의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요즘 이제 쓰레기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버릴 때도 돈 들잖아요. 뭐 이런 거 막. 그래서 내가 오늘 버리는 날인데 나도 뭐 하나 버리러 나갔더니 스티커 붙여가지고 버리러 나갔더니 서랍장 깨끗한 걸 누가 하나 버려놨네? 안 그래도 내가 서랍장이 하나 필요한데? 자, 이거 딱 이겁니다. 이건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서랍장은. 동산. 왜? 토지 및 정착물이 아니므로 동산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없어. 원래 주인이 있었지. 하지만 버렸거든. 버린 것을 뭐라 하느냐. 원래는 주인이 있는 물건이었는데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없어진 무주의 동산이에요. 괜찮은데? 소유 의사가 들었어. 그래서 내가 찜 하고 들어 올리면 점유한 거죠? 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버린 물건은 내가 가질 수 있어 없어요? 있고. 그게 무주물 선점이에요. 252조. 무주물 선점입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으로 가볼게요. 이건 전주가 있어요. 전번주인, 이 권리의 전번주인으로부터 권리를 물려받는 건데 승계받는 거예요. 근데 승계받는 형식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 두 종류의 승계가 있어요. 하나는 이전적 승계가 있고 또 하나는 설정적 승계가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이미지로, 감각적으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동그라미가 권리를 상징하는 기호예요. 권리. 이 권리가 전주로부터 후주에게 이렇게 넘어올 거거든요. 넘어오는데 이렇게 넘어오는 게 이전이에요. 통째로 다 넘어오는 거지. 그래서 전주는 권리를 상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실하는 거야. 소멸, 전주에게서. 이게 권리가 이전된 거고요. 설정은요, 전주 권리가 이만큼 있을 때 요만큼만 주는 거야. 피자 조각 한 조각 떼서 내어주듯이. 요건 전주가 권리를 상실했어요? 상실하지 않았어요?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의 힘을 권능이라 그러거든. 권능 중 일부를 떼어서 준 거야. 그리고 원만히 문제가 종결되면 복귀할 예정이에요. 다시. 잠시 빌려주는 거지. 이게 설정이에요. 먼저 이전부터 볼게요. 자, 매매계약. 매매. 자, 이렇게 건물 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오려면 이게 등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배우십니다. 민법 186조.
등기해야지 소유권 넘어와요. 등기했다 치면. 그럼 이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게 이전일까 설정일까를 보여야 되는데, 자, 소유권이 뭐 하는 권리라고 했습니까?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건데, 매매계약하고 등기까지 다 했어. 그럼 이 집을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 누가 사용을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요. 매수인, 사용권은 여기 넘어와요. 그 다음 임대를 와서 월세 받는 것도 얘 거지, 이제는요. 그럼 사고 팔고 철거하고 이것도 얘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의 그 각각의 권능이 남김없이 모조리 다 넘어왔어요. 따라서 소유권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넘어온 거지. 이게 소유권이 설정된 거예요? 이전된 거예요? 이전이죠. 자, 이렇게 알고 나면 법조문이 더 읽히거든요. 아까 봤던 조문인데, 매매는 당사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여기 두 글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전할 것을 이전을 하는 계약이야. 그리고 이전하는 대상은 재산권이라 돼 있으니까 소유권보다 더 넓어요. 재산권이 더 큰 개념이거든. 소유권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재산권들도 이전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대금받기로 했다면 다 매매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가 돼서 권리가 이전되면 매도인은 권리를 상실하는 거지. 그게 이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설정으로 가볼게요. 설정은, 자,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설정은, 자, 이번에는 을이 갑의 집에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전세권을 취득했다고 할게요. 전세 살러 들어간 거야. 민법 303조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넘겨받아서 용도에조차 사용하고 수익한다고 돼 있어요. 사용하고,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를 가지게 된 거지. 근데 이 사용하고 수익하는 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용하고 수익의 힘은 얘한테 있었어요, 원래. 소유자니까. 근데 얘들이 계약을 해서 2년을 살기로 했어, 이 집에, 얘가. 그러면 요 소유자의 사용 수익 권능이 얘한테 이렇게 넘어오는 거지, 이렇게. 집주인이 집을 비워줄 테니까 2년 동안 깨끗하게 쓰고 돌려주세요라고 사용 수익의 힘을 이렇게 넘겨받은 거죠. 그렇다고 전세권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가 소유권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죠. 힘의 일부만 떼어주고, 그리고 2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용 수익의 힘은 이렇게 돌아갈 예정 아닐까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은 거다, 설정받은 거다. 설정. 이 전세권 설정이라고 해요. 이 계약을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전세권을 취득하게 되죠. 설정이에요, 설정. 자, 이 설정할 때 한쪽을 설정자, 다른 쪽을 전세권자라고 부릅니다. 누가 누구에게 설정해 준 걸까? 갑이 을에게 설정해 준 거지. 힘을 빌려준 거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른다? 전세권 설정자. 얘를 뭐라고 부를까? 얘를 전세권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설정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KB 뭐죠? 국민은행. 국민은행 말이에요. 국민은행도 사람이에요, 민법상. 민법상 사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처럼 숨 쉬는 사람, 자연인. 그 다음에 뭐 KB라든지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거. 삼성전자, 법인.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갑이 은행 가서 돈을 빌려주면 은행은 돈을 한 1억 빌려줬어. 그럼 돈 받을 채권을 가지게 되죠. 그럼 담보 없이 안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채무자 이 집에 저당권이란 담보권을 잡아요. 저당권 들어보셨을 거야. 저당권 조문은 356조예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통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면제, 여기 핵심이에요.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 뭐냐면은 돈을 1억 빌려주고 3억짜리 건물에 저당권을 잡아뒀어, 은행이. 근데 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말소시켜주면 돼, 등기부에서.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을 실행해요.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것은 저당 목적물을 경매 청구한다는 거야. 이걸 팔아버려요, 그냥 이 집을. 저당권자로서. 팔면 3억짜리 집이 3억 원의 돈으로 환가되는 거지. 그러면 은행 빚을 1억을 못 갚아서 경매를 당할 지경이면 은행 말고도 다른 빚쟁이들, 채권자들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있겠죠. 근데 원래 채권자들은 다 평등해서 돈이 물건이 팔리면 자기들 빌려준 돈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 먹기를 해야 되거든, 원래는, 원칙은. 근데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원칙에서 벗어나요? 나눠 먹기 해요? 우선 면제를 받아요? 우선 면제. 저거를 팔아버리면, 3억에 팔아버리면 다른 채권자들이
다 있어도 저당권자는 잠깐 너희들은 대기해. 나부터 1억 원을 챙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남는 돈 가지고 나눠 먹기. 일반 채권자들. 제가 말하는 일반 채권자는 이 건물에 저당권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돈만 빌려준 채권만 있는 사람. 나눠 먹기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죠. 저당권. 그럼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이 건물을 사용하는 권리일까요? 아니죠. 건물로부터 수익을 가져가는 권리일까요? 아니죠. 건물을 뭐 하는 권리일까요? 이 건물을 뭐 하는 권리일까요? 처분. 경매 처분하는 거지. 근데 이 저당권자의 처분의 힘은 누구한테서 왔을까? 여기서 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가진 소유자가 무슨 권능을 준 거지? 처분 권능을 떼어서 준 거야. 돈을 빌리면서 내가 이걸 담보로 잡힐 테니까 내가 돈을 못 갚으면은 네가 내 집을 뭐 해도 좋다? 처분해도 좋다라고 처분 권능을 떼어준 거지. 그렇다고 얘가 소유권을 잃어요? 잃지 않아요. 잃지 않고 그 힘의, 소유권의 힘, 세 가지 힘 중에 한 힘만 빌려준 거야. 그냥 넘겨준 거야. 그리고 돈만 갚으면 이 힘은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오죠. 이럴 때 이 갑은 이 KB에게 저당권을 이전해 준 거다, 설정해 준 거다. 설정. 이걸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누가 누구에게 설정해 준 걸까요? 누가 누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야? 갑이 KB 국민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 저당권 설정자. KB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자.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자 채무자로 봤을 때는 얘는 돈을 갚을 채무자고 얘는 돈을 받을 누구죠? 채권자.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야. 자, 우리의 약간 감각이랑 살짝 어긋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설정 이러면 저당권 설정했다, 은행 가서 건재당 설정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저는 법 공부하기 전에 이 설정은 은행이 설정해 주는 건 줄 알았어요. 은행이. 왜냐하면 저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설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위압감 때문에 설정 약간 뭔가 좀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하고 내가 은행 가서 돈 빌리면 완전히 나는 을이고 은행이 갑인데 은행급 정도는 돼야지 뭔가 설정을 해줄 힘이 있지 않을까? 은행이 설정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내가 돈을 빌리고 내 집에 담보 제공을 해주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뭐 해주는 거다? 설정해 주는 거니까 채무자가 설정자예요. 채권자는 뭐가 되고 저당권자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설정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은 갑이 빌려요. 갑이 돈을 빌려서 돈을 갚을 채무자인데 담보 제공할 집이 없어. 그래서 갑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아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는데 자기 집, 자기 땅을 담보로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담보 제공한 거야? 제3자가 담보 제공한 거야? 제3자,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담보 제공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배우세요. 물상보증인이라고 배우세요. 하여튼 배우세요. 그건 나중에 배우시고. 아무튼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전과 설정은 다른 거다. 매매는 권리를 설정하는 거다, 이전하는 거다. 매매는 이전. 하지만 전세권자가 되고 저당권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정을 받는 거다. 여기까지. 다시. 그리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전을 둘로 나눌 거예요. 이전을. 권리 이전은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특정승계하고 포괄승계가 있어요. 둘 다 이전인데 특정승계의 예로서는 매매, 포괄승계의 예로서는 상속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매매를 해요. 건물을 매매했어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거지. 그 밑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은 이전될까요? 안 될까요? 건물을 매매해서 등기를 마치면 토지 소유권도 덩달아 이전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민법상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물건입니다. 이 키보드하고 여기 교탁하고 하나의 물건인가요? 별개 물건인가요? 별개 물건이니까 이 키보드를 이분한테 제가 팔았다? 교탁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매매하면 건물의 소유권만 이전됩니다. 그 옆에 세워놓은, 건물 옆에 세워놓은 자동차의 소유권은 이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건물 안에 들어있는 각종 그 침대, 냉장고, TV 그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매매는
매매의 대상이 된 권리, 그거 하나만 특별히 정해서 이전되는 거지. 다른 권리들이 다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특정 승계예요. 반면에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죠. 이분이 살아생전에는 많은 권리들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의무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사망을 한 거야. 그러면 더 이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하늘나라로 가셨고 이 많은 권리와 의무는 아들에게 넘어가는 거지. 일정한 사람에게. 상속인데 여러분들 상속이라는 것은 원인은 하나인데요. 이렇게 원인은 하나인데 여기는 원인 하나에 권리가 하나만 넘어오거든. 특정 승계. 근데 여기는 원인은 하나인데 넘어오는 권리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있는 대로 다 넘어오는 거야. 권리만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의무까지 다 싸잡혀서 번들로 이와 같이 이전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포괄승계. 제가 한번 상속 조문 한번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보여드리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죽으면 권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이 일어나요. 그래서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면 상속이 시작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상속 개시는 사망시죠. 딱 호흡이 정지되는 순간부터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까지 승계한다. 무슨 승계라는 거죠? 상속은 포괄승계입니다. 포괄승계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한쪽을 상속인, 다른 한쪽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상속받는 사람 아들을 상속인이라고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자 피자는 뭘까요? 이게 약간 영어로 치면은 BPP 이런 거 아닙니까? 뭘까요? 이게 수동태. 뭐뭐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해되었다. 뭐라고 합니까? 피살. 납치되었다. 피랍. 습격받았다. 피습. 총 맞았다. 피격. 뭐뭐 되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얘는 상속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죽어가지고 상속이 돼버린 사람이지. 상속을 당한 사람이지. 비상속인. 잘 모르시겠으면 보통 이제 돌아가실 때 피를 보고 돌아가시니까 상속인. 죽은 분이 비상속인이에요. 됐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자, 그 다음에 취득은 이 정도 보셨고요. 이제 소멸로 한번 가볼게요. 권리 소멸에도 두 종류의 소멸이 있어요. 절대적 소멸은 권리 그 자체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갑이. 근데 건물에 불 났어요. 홀라당 없어졌어요. 완전히 건물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물건이 없어지는 것을 멸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멸실되면 이 사람은 사용고 수익도 처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소유권이 없어지죠, 이게. 자, 이 소유권이 갑에게서만 없어진 게 아니고요.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졌지. 이런 소멸을 절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다시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팔았어요. 매매를 하고 매수인이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소유권이 이전되죠. 그럴 때 얘한테서 소유권이 소멸하죠. 갑에게서. 하지만 아까의 소멸하고는 질이 다르죠. 아까는 소유권 자체가 세상에서 사라진 건데 이건 소유권이 갑에게서만 사라진 것이지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넘어와서. 이것은 절대적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은 권리가 이렇게 이전되면 전주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상대적 소멸인 거지. 되셨죠? 별로 어려운 거 없고. 그래서 이 현상을 딱 보고 여러분들 놓고 이 세 가지요. 세 가지가 똑같은 개념인 걸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주체의 변경, 이전적 승계, 상대적 소멸. 자, 이 현상. 갑이 이 건물 주인이었는데 계약하고 매매하고 등기 맞춰서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을 세 사람에게 물어볼게요. 이 세 사람. 먼저 후주에게 물어볼게요. 후주. 얘한테 물어보면 이 사건은 셋 중에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 얘는 권리를 상실한 거야, 취득한 거야? 취득. 무슨 취득? 둘 중에. 승계 취득. 그렇죠? 무슨 승계? 이전적, 설정적. 이전적.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전적 승계라고. 취득했다고. 얘는 뭐라고 할까? 얘는. 전주는. 권리를 취득했다고 할까? 상실했다고 할까? 상실. 소멸. 무슨 소멸? 둘 중에? 상대적 소멸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 사건을. 동일 사건을. 이웃집 사람, 제3자는요. 권리의 주체가 바뀌었네? 집주인 바뀌었네? 권리의 주체가 갑이었는데 어제까지? 오늘 보니까 을이네? 무엇의 변경? 주체의 변경.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현상은 서로 다른 거다, 한 가지다.
한 가지인데 부르는 말이 다른 거다. 시각에 따라서. 마치 제 이름이 서석진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제 와이프는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제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면 과연 저는 누굴까요? 저는 아들일까요? 아빠일까요? 남편일까요? 그럼 말이 안 되지. 누가 나를 부르는지 나는 한 사람인데 누구의 입장에서 부르는지에 따라 호칭이 달라질 뿐인 거지.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잘 하시려면 이렇게 상대적 관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로지 내 입장에서만 내 위주로만 생각해가지고 저쪽 입장에서 얘기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를 그림이법 잠깐 한번 여러분들 갖고 계신 프린트물에 그걸 한번 설명드리고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쭉 설명드린 건데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권리 발생에는 원지취득하고 승계취득이 있다. 원지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생기는 것,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 고기 한 마리 잡아서 누가 버린 물건 주워서 무주물 선점을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원지취득이다. 그 다음에 승계취득.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이전적 승계는 기존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취득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어서 생기는 걸 말하는데 이전적인 승계는 그대로 다 승계되기 때문에 전주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설정적 승계는 그 권능, 권리의 내용의 일부만 취득하는 거예요. 다시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눠지는데 매매 같은 경우는 특정 승계, 상속 같은 경우는 뭐라고? 포괄 승계.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 예로는 전세권을 설정받는 거, 집주인으로부터.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는 거, 이런 게 설정적 승계다. 그 다음에 변경 넘어가고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 권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 물건이 멸실되어서 권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 절대적 소멸.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은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었을 때, 그래서 구권리자, 전주가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시켜주면서 권리가 그 사람에게 사라지는 것을 권리의 상대적 소멸,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상대적 소멸이다. 되셨죠? 이해되실 거야. 예.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웠죠? 여러분들 지금 권리 변동,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배웠는데 근데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뭘 뗄감을 떼었으니까 연기가 나겠지.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을 이렇게 네 글자로 부릅니다. 불러보세요. 법률 요건이라고. 법률 요건 설명드릴게요. PPT를 통해서 설명하고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을 제가 살려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권리 변동의 원인. 자, 항상 그 원인과 결과가 있죠. 세상에 있지.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 근데 우리는 결과, 그 모습을 먼저 본 거야, 지금.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짧게 한번 복습해 볼게요. 권리의 변동의 모습, 결과는 셋으로 나눠집니다. 발생, 변경, 소멸. 발생은 다시 두 종류의 발생이 있죠. 취득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뭐예요? 원시취득, 승계취득. 승계취득은 다시 둘로 나눠지죠? 나눠볼까?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다시 둘로 나눠지죠?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자, 변경은 넘어갔고 소멸은 두 종류의 소멸이 있었죠?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이렇게요. 이 모습을 먼저 봐서 결과를. 근데 이런 일이 나타나는 데는,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원인을 하나씩 탁탁 띄울 테니까 그 원인에 따라 일어나는 결과를 이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첫 번째, 건물 지었어요. 새로 지었어.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원시취득이죠. 소유권 원시취득. 그 다음에 매매했어. 매매해서 등기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 입장에서 볼게요. 매수인 입장에서 뭐죠? 승계취득. 무슨 승계? 이전적. 둘 중에 특정 승계취득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건물 소유권 넘어오는 거지. 그 다음에는 상속. 상속. 사람이 죽어서 상속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속인은 권리를 취득하죠? 뭐예요? 승계취득이에요. 어느 쪽 승계예요? 이전.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여기죠. 여기 일이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받았어요. 권리 취득했죠? 전세권 취득했죠? 승계 취득했죠?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저당권 취득하는 것도 설정받는 것도 설정적 승계 취득. 멸실? 물건 없어졌어요?
소멸. 무슨 소멸? 절대적 소멸. 선점, 무주물 선점. 원시취득. 아시겠어요? 이거는 불법행위. 아까 교통사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권리가 생겨요. 손해배상 청구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 차에 바치기 전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었나 없었나? 없었다가 처음 생겼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거죠? 무슨 취득이야? 원시취득이네. 여기에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불법행위를 통해서 처음 생기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 원인은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원인들이 있을 거야. 이럴 때 이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이 원인들이 다양히 있을 건데 이거를 부르는 말이 조금 전에 따라 하셨어. 네 글자. 이걸 뭐라 한다고? 이것들 통칭해서 뭐라 한다고?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원인을 요건이라 한다니까요. 요건. 그리고 요건이란 말은 필요할 요자에 조건 건자. 이런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조건이란 소리인 거지. 그에 따라서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나타난 이 현상, 이건 결과죠. 얘를 뭐라고 한다는 거죠? 얘를 효과라고 해요. 근데 그냥 효과는 맹맹하니까 앞에다가 법률자 붙여서 뭐라고? 법률 효과.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만들어 보세요. 뭐가 갖추어지면 뭐가 발생한다고 한번 문장을 구성해 보세요.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 효과가 생긴다. 효과가 생긴다는 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들은 엄청나게 많거든. 원인들이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종류는 두 종밖에 없어. 종류는. 그래서 제가 딱 분류시켜 놨어요. 이 요건들 중에 매매, 전세권, 저당권 설정과 같은 이쪽 원인들이 있고 탈행이들, 그 다음에 신축, 상속, 멸실 뭐 이런 것들, 빨갱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파랭이와 빨갱이들. 마치 대한민국에 5,200만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종류로는 두 종밖에 없잖아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법률 요건 개수는 여러 간데 숱하게 많은데 종류는 두 종밖에 없어. 파란색 법률 요건들을 부르는 말이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가 아닌 나머지 빨간색 법률 요건들을 부르는 말이 법률의 규정이에요. 이거 외우시겠습니까? 다시 법률 요건에는 몇 종이 있다고요? 두 종. 하나가 뭐다? 법률 행위. 다른 하나가 법률의 규정. 사람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의 규정이 있다. 그러면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준이 뭘까?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들 중에서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면 그게 법률행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쪽도 사람의 행위가 있어요. 건물 짓는 것도 사람의 행위입니다. 우주물 선점, 낚시하는 것도 사람의 행위죠. 불법행위는 노골적으로 행위라는 단어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은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만의 고유한 특징이 뭔가가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는 기준은 성염색체인 거 아시나요? 염색체가 XX면 남자고 XY면 여자고 그런가요? 반대인가요? 기억 안 나네요.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거 법률 요건이 이거하고 이걸 나눠지는 기준이 뭐냐면은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들 속에는 여기도 사람의 행위가 있지만 이 행위들 속에는 사람의 의사표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의사표시 네 글자네. 두 글자씩 끊어서 읽으면 의사를 표시하는 거. 자, 의사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근데 생각은 바로 우리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 표시하는 거야. 겉으로 드러내는 거. 말이나 글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표시라고 해요. 이 두 개의 결합이에요.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매,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어. 그 행동 속에. 그러면 법률행위라고 하고 여기는 보세요. 여러분 건물 짓는데 낚시하는데 교통사고를 내는데 자기 생각을 표시하는 말이나 글 속에서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기는 사람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아닌 거야. 그래서 법률행위를 통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할 때 발생하는 원리가 달라져요. 방식이 달라져요. 이쪽은 당사자의 의사대로 생각대로 자기가 표시한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요.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자기가 원한 대로.
이쪽은 사람의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대로 권리변동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주자 1번 타자 하나씩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상속. 이쪽은 매매, 이쪽은 상속 가지고 예를 들 거예요. 둘 다 지금 이게 소유권이 이전된 그림이에요. 제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소유권이 뭐 되었다고요? 이전. 사라진 거 보이시죠? 설정이에요? 이전이에요? 이전이죠. 이것도 이전된 거네. 근데 이쪽의 이전 원인은 제가 매매를 들게요. 둘이 매매한 거야. 이쪽은 병이 돌아가신 거야. 상속. 자, 매매든 상속이든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결과는 비슷하지만 원리는 심각하게 달라요. 자, 이쪽은 어떻게 이전된 거냐면 누가 시킨 게 아니고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의 의사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어내 볼게요. 을이 오다 가다가 저 집을 본 거야. 집 괜찮네. 저 집 살까? 그래서 띵동 눌려가지고요. 자기가 사고 싶다는 소유권을 이전받고 싶다는 의사가 있는 거지. 그 의사만 가지고 소유권이 넘어온 게 아니고 가서 집주인한테 그 집 저한테 3억에 파세요 라고 자기 의사를 표시한 거지. 의사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3억이요? 좋아요. 팔게요. 팔 생각이 들었고 팔겠다는 표시를 한 거죠. 그 둘의 의사 표시가 합치된 거야. 그래서 계약서 씁시다 해서 계약서 쓰고 등기소 갑시다 해서 등기해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된 거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그들의 의사대로. 이럴 때 이 매매와 같은 법률 요건을 뭐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법률 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그 속에는 의사표시가 녹아있거든. 들어있거든. 근데 이건 뭘까? 이거는 그냥 간밤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아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근데 사실 이 부자지간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는 진짜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해진 원리에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소유권 가지죠. 그렇죠. 뭐 물론 다른 상속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겁니까?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겁니까? 의사에 기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원리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거지. 이럴 때 이 상속과 같은 법률 원인, 법률 요건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법률의 규정을 법 조문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법률의 규정이 몇 조 몇 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쪽도 법조문들 있을까 없을까? 법조문들 있어요. 매매에도 아까 보셨죠? 303조, 356조, 563조 조문들 다 있어요. 여기도 법조문들이 있고 여기는 다 법조문이 있느냐? 없어. 신축, 멸실 이런 것은 법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을 몇 조 몇 항으로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의 뜻은요. 뭐가 아닌 것을 뜻하는 거다. 그냥 법률 행위가 아닌 것. 그러니까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뭐라고 부르는데 해보세요. 법률 요건이라 그러는데 그중에는 사람의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서 그들의 의사대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뭐라고 부르고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은 다 싸잡아서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법률의 규정이라 부르는 거지. 법률의 규정이 몇 조 몇 항 조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적인 권리 변동의 원인은 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밖에. 근데 다시 한번 시험 범위를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민법 총칙 중에서 어디에서 시험에 출제하겠다고 돼 있었어요? 법률 행위에서. 여기서 10문제를 출제하겠다. 한마디로 어디에서는 출제를 안 하겠다는 거죠? 법률의 규정에서는 출제를 안 하겠다는 거지만 실제로 안 하느냐? 합니다. 여기 있는 이런 것들도 시험에 엄청나게 등장하는 단어들인데 깊숙하게 물어보진 않지. 이쪽을 깊숙하게 물어보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를 그림위법 한번 뭐 따로 볼 것도 없어요. 여기는 보시면은 지금 설명한 게 지금 이거 가지고 쭉 설명드린 거거든. 이해되실지 모르겠네. 자,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뭐가 발생한다고?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효과가 생긴다는 게 곧 무슨 소리예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 그 원인이 이거예요. 근데 원인에는 뭐하고 뭐가 있더라?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다?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한다. 그 가르는 기준이 바로 뭐다? 의사표시. 이 법률 행위 속에는 다 뭐가 들어있다?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의사대로 당사자가 원한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상속, 법률의 규정, 매매, 법률 행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법률 행위에는 계약도 있고 단독 행위도 있다라고 살짝 뭐 미리 약간 눈팅을 하고 갈 수도 있겠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패스. 지금은 패스. 그래서 제2장 법률 행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위치 파악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뭘 공부하겠다? 법률의 규정을 아니면 법률 행위를 지금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건데 여기도 PPT 가지고 조금 할게요. 지금 뭘 공부할 거냐? 이 바닥은 법률행위란 무엇이냐? 법률행위의 종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법률행위의 의의를 다시 한번 이쪽을 볼게요.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법률행위 종류를 뜻을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잘 보세요. 집중하셔가지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중에 하나이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 중에 일종이다. 한 종이다. 맞죠? 근데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 말고 뭐도 있다. 법률 규정도 있으니까 얘하고 구별되는 특징을 여기다가 서술해 주면 되네. 법률 행위만의 고유한 특징이 뭐죠?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제 말 집중해 보세요. 법률 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 틀려? 맞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 요건은 뭐라고 부른다? 법률 규정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야. 뭐야 이건 또.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보시면 다음 페이지. 자,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의혹하는 내면의 의사, 자기의 생각을 외부로 표시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필수 불가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해서 이 바닥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리고 종류를 나누기 시작해요. 여기를 좀 볼 거예요. 여기 거를 볼 게 아니고 여기서 쉴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의의와 종류를 요 PPT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볼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